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주의사항 마지막 시간으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과세특례인데 적용 대상 한번 보시면 자, 우선 회사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아시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업종별 매출액 자산 총액 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과 다음에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기지역이라는 곳은 검색을 해서 실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하는 곳인데 대상 기간 보시면 23년부터 24년 6월 말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의 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유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다음에 고용유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때 임금은 상시 근로자 임금 총액, 이때 임금 총액은 뭐 기본급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기적인 상여를 포함하고요. 나누기 상시 근로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중에 근로 계약한 상시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합계를 의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앞에서 배웠지만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를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누어서 그 차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연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 근로자 1인당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 금액이 이제 감소를 하지만 고용 유지가 된다면 거기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때 그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래 내용은 사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그 상시 근로자 수의 요건하고 동일합니다.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연속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은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이라든지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 미확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사실 미확인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업주의 혜택을 한번 보시면 다음의 합계액을 2026년 12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이때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되겠죠.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해서 1번 임금 총액 변동 기준과 시간당 임금 변동 기준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임금 총액 변동 기준 보시면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을 뺀 금액에다가 곱하기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곱하기 10%를 계산한 금액하고 시간당 임금 변동 기준이라고 해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을 뺀 금액에다가 곱하기 105%를 차감한 금액에서 곱하기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 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에다가 곱하기 1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때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보도록 하고 있죠. 자,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혜택이 있는데요.
고용유직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을 뺀 금액에서 50%를 곱해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시면 다른 세액 감면 규정과 중복되지 않으며 다른 세액 공제 규정과는 중복됩니다. 세액 공제분만큼은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 즉 세액 공제 받으면 20%만큼 납부를 해야 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절차 및 제출 서류 보시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관련 예규의 판례 한번 보시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의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하며 총 근무 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그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금 총액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 해석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볼 텐데 적용 대상 먼저 살펴보면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적용 방식이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리고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으며 1번과 2번 중 유리한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임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증가 및 임금 증가율 요건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에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증가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커야 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잘 아시겠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의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죠. 근데 이때 임원과 최대 주주와 그친 조건 제외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 증가율 요건인데 해당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커야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때 평균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전체 임금 합해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고요. 평균 임금 증가율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을 뺀 다음에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을 나눠서 계산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 평균 계산은 3분의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더하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더하기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임금 증가는 평균 임금 증가 요건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제 나 요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 같은 경우는 가를 또 적용하지 않고 나를 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3.2%보다 클 것.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그리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이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평균 임금 증가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인데 정규직 전환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요건인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이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고 해서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그리고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임원 근로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되고 최대 주주와 그 친족관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이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를 우리가 정규직 전환 근로자로 보고 있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에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정규직 전환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상시 근로자 증가 및 임금 증가 요건을 만약에 충족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 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이때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이겠죠.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직전 3년 초과 평균 임금 증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계산상식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빼는데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 플러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뺀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를 곱한 금액으로 그 금액의 20%, 중견기업은 10%를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평균임금 증가율 요건 충족 시에는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의 20%를 소득세, 이때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이고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103.2%를 곱해주고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20%를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요건 충족 시인데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 합계액의 20%인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해당 과세연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20% 또는 중견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후 관리 한번 보시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표 신고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임금 증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로 토해내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당초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토해내더라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토해내지 이자 상당액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보시면 이 위에서 앞에서 배웠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고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추계로 결정 경정받은 경우에는 적용 배제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예금의 판례 한번 보시면 조특법 제30조 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고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는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간의 개월수는 사업 개시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수를 말하고 있고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특법 시행규칙 2조 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월말 인원수를 상시 근로자 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2 하는데 우리 회사의 1월 달에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원래는 31명이었는데 이 중에 31일자로 한 명이 퇴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1월 말 상시 근로자 수는 한 명을 퇴사한 30명이 아니라 월말 퇴사자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다 보니까 31명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이제껏 제가 많은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다시 간략히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신고 기한인 법인세 신고 기한, 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는 반드시 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2월 세액공제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2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부터 이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는 2015년 2월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니까 꼭 이 부분 잘 챙겨서 과거에 혹시라도 세액공제 누락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세금 환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손 처리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결손 기업인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서 2년 이상이 지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대손금에 대한 법인세 혜택은 누릴 수 없겠지만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설명드렸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과거에는 유권해석 통해서 송금이었지만 2018년 2월에 나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 조정으로서 세금을 이미 납부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여부에 따라서 19년도부터 24년도에 대한 세금 부분의 경정청구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라든지 공기구 비품에 대해서 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취득일로부터 2, 3년 내에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속상각된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 및 환급 가상금의 혜택을 받아서 현금 창출 능력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가 비록 손실이 나더라도 송금 불산입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우리가 세무조정으로 송금불산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설비 투자 자산이 이루어지는 2, 3년 내에 이익이 나고 그 이후에 손실이 나는 회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설명드렸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수도권이냐, 수도권 외냐에 따라서 감면율의 차이가 있고,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릅니다. 또한 그 세부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서 그 감면율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당하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그 업종에도 해당하는지를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리고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설명드렸는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즉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하고 5년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기업이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이냐,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른 감면율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도 업종에 그 제한이 있으니까 그 업종에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업종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둘 다 해당된다면 당연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감면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 업체 같은 경우라고 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벤처 인증을 받아서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는다면 적어도 50%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분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명드렸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사실은 적용받을지가 애매하다고 한다면 사전에 심사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자료를 구비하시고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된다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세액공제 받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예전에 우리가 그 적용을 했었던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일부 투자자산 이외에는 대부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포괄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되기 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던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자산에서는 과거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었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과거 대비해서 계속 증가한다면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같은 그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그 인원수에 곱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세액공제액을 적용받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금 환급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가 고용유지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근로소득 증대를 과거 3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좀 임금 증가라든지 아니면 고용을 좀 더 늘린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내용도 계산 방식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적극적으로 경정 청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와 관련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 환급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아무쪼록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면 많이 내고 이제 알면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한번 교재를 통해서라든지 강의 내용 잘 한번 숙지하시고 각자의 회사 상황에 맞게 잘 한번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환급받는 주요 세액 감면과 공제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게 된 저는 김리석 회계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